검은 고양이.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 끔찍한 이야기를 남겨야만 한다. 누군가는 이해할 것이다. 아니, 적어도 믿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북촌에 한옥을 개조한 작은 술집을 운영하던 시절, 나는 온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손님들은 나를 좋아했고 아내는 나를 사랑했다. 우리는 행복했다. 아내는 동물을 유난히 좋아했고 우리 집에는 늘 새와 금붕어,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가 있었다. 특히 칠성이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목덜미에 7개의 점이 박혀 있어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아내는 그것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칠성이는 영리했다. 내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고 밤이면 내 무릎에서 잠들었다. 그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술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손님들과 한두 잔씩 나누는 정도였다. 그러다 혼자서도 마시기 시작했다. 밤마다 소주와 막걸리에 취해 돌아와 아내에게 트집을 잡았다. 음식이 맵다고 짜다고 집안이 어지럽다고 소리를 질렀다. 급기야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울면서 참았고 나는 다음 날이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되면 또다시 술에 취했고 또다시 화를 냈다. 동물들도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새장을 걷어차고 금붕어 어항을 던지고 강아지를 발로 찼다. 칠성이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치 내 영혼 깊숙한 곳의 추악함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느 한겨울밤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다. 만취한 채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온 나는 칠성이가 나를 피하는 것을 보았다. 평소처럼 마중을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를 보자마자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이 녀석이 나를 피해? 내가 키우고 먹여 살린 주제에? 나는 그 녀석을 끌어내 붙잡았다. 칠성이는 내 손을 핥히며 저항했다. 그 순간 나는 이성을 잃었다. 부엌에서 과도를 집어들고 그 녀석의 한쪽 눈을 도려냈다. 칠성이의 비명소리가 한옥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갓난아기의 울음 같기도 하고 노파의 통곡 같기도 했다. 이웃집 불이 켜졌고 누군가 창문을 열었다. 나는 피투성이 고양이를 안고 방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칠성이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갔다. 며칠간 칠성이는 죽다 살아났다. 아내는 밤낮으로 간호했고 다행히 그 녀석은 회복되었다. 하지만 한쪽 눈구멍은 끔찍하게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녀석은 나를 완전히 피하게 되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면 나가고 내가 마루에 앉으면 방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흘렀지만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내가 저지른 잔혹함이 밤마다 꿈에 나타났다. 그러다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후회가 증오로 변했다. 칠성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나를 저주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 한쪽 눈의 검은 고양이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칠성이를 마당에 감나무로 끌고 갔다. 빨랫줄로 그 녀석의 목을 묶고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칠성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남은 한쪽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체념만이 있었다. 그것이 더 끔찍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 2시쯤 화재 경보가 울렸다. 술집 주방에서 불이 난 것이다. 전기 합선이라고 했다. 겨우 대피했지만 한옥은 절반이 타버렸다. 소방차가 5대나 출동했고 새벽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되었다. 이튿날 잔해를 정리하다 나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타다 남은 침실 벽면에 고양이 형상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부조를 새겨놓은 것처럼 선명했다. 목에는 밧줄까지 그려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게 뭐야? 고양이 같은데?
불에 탄 자국이 저렇게 남을 수가 있나? 소방관들은 우연이라고 했다. 벽의 석회 성분과 열기, 그 흐름이 만들어낸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칠성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다음 몇 달간 나는 술집을 재건축하는데 매달렸다. 보험금으로 더 좋은 시설을 갖췄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 나아졌다. 나는 술을 줄였고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칠성이의 죽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광장시장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순대와 소주로 저녁을 때우고 있는데 포장마차 밑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고양이였다. 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칠성이와 똑같이 생긴 검은 고양이였다. 크기도, 털의 윤기도, 몸의 비율도 완벽하게 같았다. 그리고 한쪽 눈이 없었다. 왼쪽 눈구멍이 텅 비어 있었다. 불가능했다. 칠성이는 죽었다. 내가 직접 죽였다. 내가 직접 감나무에서 내려 뒷산에 묻었다. 고양이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다리에 몸을 비비며 가르랑거렸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나는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나를 따라왔다. 골목길을 지나고 계단을 오르고 큰 길을 건너도 계속 따라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고양이는 이미 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가 문을 열었다. 어머, 이 예쁜 고양이 좀 봐요. 아내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고양이는 순순히 안겼다. 아내의 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한쪽 눈. 나는 비명을 삼켰다. 한쪽 눈이 없네요. 불쌍해라. 우리가 키울까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내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칠성이가 죽은 후 아내는 많이 우울해했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칠성이가 아니었다. 그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고양이일 뿐이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우리는 그 고양이를 두번이라고 불렀다. 두번이는 아내에게는 천사처럼 다정했다. 하지만 나에게만은 달랐다. 낮에는 나를 완전히 피했다. 내가 다가가면 도망갔고 내가 부르면 외면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잠이 들면 내 얼굴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숨이 막혀 깨어나면 두번이가 내 가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한쪽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빈 눈구멍은 어둠 그 자체였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감나무 아래에서 칠성이가 목을 매단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구멍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입이 움직여 말했다. 왜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나는 점점 두번이를 증오하게 되었다. 이 녀석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 녀석은 칠성이의 원혼이 보낸 저주였다. 나를 미치게 만들려는 복수였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보다 더 심하게. 아내를 또다시 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참지 않았다. 맞받아쳤고 이혼을 말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아내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못했다. 변할 수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건축한 술집의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김치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려던 참이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두번이가 내 발치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이 악마 같은 녀석,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나는 계단 옆에 세워둔 도끼를 집어들었다. 뗄나무를 패는 도끼였다. 아내가 위층에서 달려 내려왔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 도끼 내려놔요. 아내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아내를 밀쳤다. 아내는 비틀거렸다. 나는 도끼를 들어 올렸다. 두번이를 향해 내리쳤다.
하지만 두번이는 재빠르게 피했다. 도끼는 아내의 머리에 박혔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마치 줄이 끊긴 인형처럼 피가 쏟아져 나왔다. 회색 콘크리트 바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나는 망연자실 도끼를 들고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내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초점을 잃은 눈이었다. 두번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린 것은 한참 후였다. 나는 시체를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하 창고의 벽돌을 뜯어내고 아내의 시신을 벽 속에 숨긴 뒤 다시 벽돌로 막았다. 이 한옥의 지하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 완벽한 은신처였다. 나는 조선시대 스님들이 불상을 봉안하듯 정성스럽게 벽을 쌓았다. 시멘트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했다. 새벽까지 작업했다. 완성된 벽은 완벽했다. 누가 봐도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 사이 두번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흘 후 경찰이 찾아왔다. 아내의 직장 동료가 실종 신고를 했다고 했다. 아내는 사흘째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부인께서 어디 계십니까? 친정에 갔습니다. 우리가 좀 싸웠거든요. 친정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태연하게 번호를 알려주었다. 물론 아내의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다. 그 번호는 빈집이었다. 경찰들은 집안을 수색했다.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마당. 1시간 동안 사사치 뒤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커피를 마셨다. 지하도 있습니까? 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다. 경찰들은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고 선반을 뒤지고 바닥을 두드려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완벽한 벽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려 할 때 악마가 내 입을 빌려 말했다.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입을 열었다. 이 한옥은 정말 튼튼하게 지어졌지요. 일제강점기 건물이라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하 창고 벽은 견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는 지팡이로 벽을 두드렸다. 1번, 2번, 3번. 그 순간 벽 안에서 소리가 울려 나왔다. 처음에는 낮은 신음소리였다. 점점 커졌다. 울음소리로 변했다. 날카롭게 치솟았다. 비명이 되었다. 끔찍한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고양이의 울음도 인간의 비명도 아니었다. 두 가지가 뒤섞인 이 세상 것이 아닌 소리였다. 지하 창고 전체가 울렸다. 벽이 진동했다. 경찰들이 얼어붙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찰들이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벽돌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시멘트 가루가 날렸다. 그리고 마침내 구멍이 뚫렸다. 썩은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그 속에서 아내의 시신이 보였다. 사흘간 갇혀있던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다. 얼굴은 퍼렇게 변했고 눈은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두번이가 앉아 있었다. 한쪽 눈의 검은 고양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황금빛 눈동자는 승리와 복수의 빛으로 빛났다. 입을 벌려 다시 한번 울었다. 그 소리는 웃음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했다. 나는 그 괴물을 벽 속에 함께 가둔 것이다. 아내를 은폐하는데 정신이 팔려 두번이가 벽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 녀석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나를 고발하기 위해 경찰들이 나를 체포했다. 수갑이 차가웠다. 지하 창고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두번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맹세코 그 텅 빈 눈구멍 속에서 칠성이의 얼굴을 보았다. 내일 아침 나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당한다.
밤마다 꿈에서 칠성이와 두번이가 나타난다. 아니, 그들은 처음부터 같은 고양이였다. 내가 죽인 것은 죽일 수 없는 것이었다. 간수들은 내가 밤마다 비명을 지른다고 한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매일 아침 목이 쉬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방 창문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한쪽 눈에 검은 고양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죽으면 진정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칠성이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